도봉구의 옛 역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역사 잡담 도봉 시즌2 제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잡담 도봉 진행을 맡은 역사를 만화라 공부하고 있는 락피디입니다. 네, 제 시즌2는 도봉의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쟁쟁한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현대사 공부하는 금강경입니다. 네. 같이 공부하고 있는 팅커벨입니다. 네. 근현대사를 아우르려고 하는 네. 정다반입니다. 아, 이름 또 바꾸셨네요. 정으로 바꾸셨는 거. 이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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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이름을 잊으시면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오늘 또 정인보. 이런 또 이다반입니다. 이다반은 무슨 또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 다시 반동이겠죠. 이제 다시 반동이다. 네. 기본적으로 빨가신 분이네요. 뭐 반역을 깨. 네. 또 이번에 또 다루는 분이 또 살짝 또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뭐 우리 근황 토크도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볼까요? 락피디님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네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코로나는 많이 꺾여졌겠죠?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4호선을 네. 잘못 타가지고 거꾸로 가다가 다시 왔는데 네. 러시아어에 우연찮게 탔잖아요. 그쵸. 콩나물 시루였거든요. 그쵸. 그런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네. 1명도 없었어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바글바글 사람들 꽉 차 있는데 그쵸.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질병, 네. 유행병 이 최근 한 10년 동안 한 3번 정도 돌았잖아요. 그런가요? 신종플루 한 번 있었고, 그렇죠. 메르스 네, 한 번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사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그 전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경각심을 갖고 네.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동안은 좀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감추고 몰랐는데 이번엔 너무 막 드러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알게 되는 느낌이 좀 있죠. 저 락피디님 궁금한 게 저도 그 금강경 선생님 말처럼 네. 제 연배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예전에 뭐 메르스나 신종플루 때는 있었지만 우리 그때 마스크도 안 쓰고 우리 그때 네. 막 놀지 않았냐. 네. 근데 우리 요새 다 마스크 쓰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연배가 그땐 놀 때고 지금은 아니라서 이렇게 된 건지. 저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분위기가 많이 변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그거 관련해서 무서운 게 술집에 사람이 없어요. 자영업 죽어납니다. 진짜.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식당은 물론. 그렇죠. 술집도 가보면 정말 한두 테이블밖에 없어요. 물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긴 한데. 네네. 한국이 정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나라인데 그렇죠. 국가 경제가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항전쟁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한 게 네네. 2번 있거든요. IMF 때. 2차 오일 쇼크. 79년, 박정희 80년 80년이요. 네. 박정희 2차 죽고 오일 나서 그때 이제 오일 쇼크가 겹쳐지면서 네. 이제 한번 무너졌고, 네. 그러나 IMF 때 딱 무너졌고, 근데 이 상태가 길어지면 이거 마이너스 성장 또 기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거리에 사람들도 없고 정말 식당은 물론 정말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물가가 오른 게 아닌 게 좀 다행이죠. 그래도 내가 그냥 가서 먹고 싶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먹어도 되니까. 어쨌든 근데 전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예민해진 근본적인 공포 기저 중에 하나는 좀비 영화들 때문이 아닐까. 네. 제가 좀비 영화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거기는 정말 한번 물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에 대한 공포가 좀비 영화에서부터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슬쩍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 방송 나가는 타이밍이 3월 중순이기 때문에 잡혔겠죠. 네, 잡혔길 바라면서 잘해야죠. 저희는 추세라도 좀 좋아졌으면. 더 이상 확진자 많이 안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룰 인물이 바로
위당 정인보 선생인데요. 정인보 선생이 우리 이다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년에 또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야? 아니면 잡혀가신 거야? 납북이죠. 납북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정인보 선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이 유명하신 분은 아닐 거예요. 대중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뭐 국학 관련돼서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네. 안 들어보면은 안 되는 이름이기는 한데 대중적인 인지도로 따지면은 네. 앞서서 했었던 두 분의 그 선생님들보다는 인지도 면에서는 살짝 떨어지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약간 대중적인 인지도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덜 알려져 있는 네. 그건 맞습니다만, 이게 적어도 학문적인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 근현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크게 보면 네. 조선 사회가 근대 사회로 어떻게 보면 자주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식민지가 네. 된 건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조선 왕조 시절에 굉장히 활발했던 문인들의 활동이나 네. 어떤 뭐 공부, 그러니까 유학과 관련된 공부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게 근대적인 형태로 이렇게 계승되거나 연속되는 과정이 굉장히 약했죠.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단절에 가까운 이제 그랬는데 정인보 같은 경우가 그러한 어떤 연결을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례이기도 네. 해서 굉장히 학문적, 사상적으로는 의미가 좀 큰 인물이고, 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제 시기 해방 이후에 보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비타협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것들로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저희 팟캐스트에 굳이 정인보를 언급한 이유가 이분이 또 삼사자. 네, 3사, 3 라이온 계신 창동의 3 라이온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직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정말 3일만 묵으셨어도. 네.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어도 진짜. 그럼 안창원 생이 원탑이에요. 네, 원탑이죠. 완탑이죠. 아마 여기 기념관 하나 만들었을 거의,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달타냥과 삼총사 네. 느낌으로. 거의 메시죠, 메시. 네. 네. 아니, 그래서 메시. 저 포털에 네. 삼사자 한자로 삼사자로 네. 쳐보고 네. 영어로 3 라이온즈도 네. S 붙였습니다. 네. 라이온즈로도 네. 쳐보고 했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3 라이온즈에 두 개가 뜹니다. 창동과 네. 영국 축구협회 아. 3 라이온즈. 프리미어리그. 아, 그렇군요. 잉글랜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영국이 아닙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그 휘장이 3 라이온즈. 맞아요. 그 두 개가 뜨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잉빵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우리 구청장님 축구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단언하실 수 있나요? 네. 뭐 우리 구청장님 미는 건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 사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도봉구에 연관이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 정인보는 조선 후기에 소론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색으로 보면 네. 그리고 꽤 뭐라고 하면 잘 나가는 집안이었죠. 저기 조부까지는 조부가 아니죠. 증조부까지는 잘 나가다가 영의정이셨죠. 예, 영의정까지 네. 했으니까. 증조부가.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조선 후기하면 이제 노론 시대라고 네, 네, 이야기하지만 이 끼어 팔기로 소론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남인 얘들은 이제 완전히 네, 네, 네. 날아가지만 어쨌든 소론이 좀 끼어 팔기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안 되는 소론 가문으로 이 정씨 가문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회영 가문. 아, 예, 우당 선생 예. 집안. 네. 이회영 가문 이런 가문들이 이제 소론 가문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정씨 가문에 이제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죠. 네. 훌륭한 가문하면 명문이죠. 네, 네. 태어났고 거기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조금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인전에 정말 딱 어울리시는 분이네요. 특히 그 아버지 대가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아. 물론 이제 어떤 사건이
이라기보다는 뭐 아무튼 안 좋은 일들이 겹치면서 아무튼 네. 돌아가시고 가세가 이제 기울었는데 그래도 이제 부잣집은 망해도 망해도 많이 성대가 상대한 간다. 거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총명했나 봐요. 어린 네. 시절에. 그래서 외가 쪽 외삼촌이 이 강화학파에 강화학파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뭐 교과서에서 들어보시는 네. 분도 있을 거예요. 양명학했던 그 저기 정제두부터 해서 했던 그 양명학의 흐름에 학인들과 이 외삼촌이 친했어요. 아. 근데 이제 한 말에 93년생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93년생이라 그러면 난 느낌이 좋네. 1893년입니다. 1893 근데 저도 이거 방송 듣는 분들 고려하면은 그렇게 말해야 돼. 93년생이야. 네. 93년생. 그럼 이해가 훨씬 빠르네요. 93년생이죠, 93년생. 100년, 네. 100년 찍고 93년. 그 3, 4자분들이 다 3살 터울이더라고요. 그렇죠. 아, 보니까. 그래요? 네. 김병로 선생이 87년생. 아, 87년. 김병무. 아, 그렇네요. 87년, 90년, 네, 93년. 그다음 90년생, 93년생. 아, 그 정말. 또래들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이른바 강제에 네. 병합될 때가 1910년이니까 네. 그때 이제 청년인 거죠. 네, 네. 17, 8 이렇게 됐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학계에서는 되게 이제 유의미하게 보는 게 네. 이 조선 후기에 나름 조선의 양명학을 했던 그룹이 이 강화학파인데 네. 그 강화학파의 학통이 정인보에 마지막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화학파의 마지막이었던 이건승, 이건방, 이름이 네. 좀 좋죠? 네. 이건방.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여기에만 꽂혔어요. 이건방, 네, 꼭 얘기한다. 이건방. 이건방 씨. 난곡 이건방, 그다음에 그 형이었던 이건승. 아. 이제 이 소론인 이 분들이, 그러니까 강화학파인 이분들이 이 외삼촌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정인보의 외삼촌하고 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 친구들한테 네네. 이 외삼촌 친구들이 나라 망할 때쯤 결국은 저기 만주로 가시죠. 만주로 넘어갑니다. 아. 건너가거든. 1910년쯤에.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승이 동생이었던 이건방한테 정인보 좀 잘 부탁한다. 좀 네. 키워달라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만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건방 밑에서 이제 양명학을 배우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후대 학자들이 그 조선 후기의 양명학의 어떤 학문적 등불이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인보에게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뒤까지 보면 흥미로운 게 정인보는 신식 학교를 다니질 않았어요. 아. 근대 교육을 근대 받으시지 교육을 않았죠. 체계적으로 받지를 않은 분이에요. 졸업장이 없어요. 아.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무학은 아니시고. 그렇죠. 이제 한학을 한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네, 대로 네, 쭉 네. 전통적인 학문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단순히 수많은 지식인들 일단 네. 뭐 뒤에 이야기했습니다. 홍명희를 비롯하여 지식인들과 네. 교유하는 가운데 근대적인 지식을 뭐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지만 네. 어쨌든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배우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연희 전문의 교수가 된단 말이에요. 1920니까 3.1운동 이후에. 대단히 상징적이네요.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양명학을 어떻게 보면 적통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정인보가 어떤 졸업장 없이 그렇죠. 연희 전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근대적인 학교의 대표격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학교는 당시에 대학교가 없었고요. 식민지 시기에 네. 경성제국대학 만들어지는 게 한참 뒤고 네. 제국대학은 어차피 식민 지배를 위한 대학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희 전문, 보성 전문 이런 그 전문학교이긴 하지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조선 민족에게는 최고의 교육기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수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 흐름이 좀 이어지는 걸 이제 잘 볼 수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연대에 혹시 정인보 선생님 그 흉상이 있습니까? 이게 흉상이 있고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부 다닐 때 옛날이네요. 그러면 좀 많이 옛날인데요. 아주 가까운 거 아닌가요? 대단히 옛날인데요. 그래서 위당관이라고 해서 아. 위당 정인보 기념관도 있고 그 기념관 앞에 정인보의 흉상도 있고 그러니까 연세대 학생 중에 분명 위당관의 그 위당이 정인보 선생을 모르는 사람 있다에 있을 겁니다. 예, 100% 있습니다. 아닐까요? 100% 있습니다. 100% 아닐까요? 100%? 그러니까 혹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연대생이 주변에 있는 분들 꼭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이 방송 물어보세요. 듣고 너네 학교에 위당관 있다며. 그렇지. 그거 뭔지 아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모르면 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얇고 넓은 지식.
당시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꽤 이제 그 문인들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니까 17, 18이었지만 꽤 이제 촉망받는 굉장히 좀 또리또리하고 뭐 재주가 있어 보이는 학문적으로. 그럼 이분은 학교에서 뭘 가르치시는 건가요? 조선 문학, 한학 같은 거 있잖아요. 한학, 문학. 야, 한 학의 거두예요, 정말.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소설보다는 이제 시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역사도 가르치셨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가르치셨다고 할 수 있죠. 국학, 뭐 한학. 그리고 이분이 또 3사자 중에 유일하게 서울 출생이십니다. 그러신가요? 아까 회원동 맞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회원동. 것처럼 어쨌든 그 나중에는 충청도로 내려가시지만 그 한학을 배우신 건 충청도예요. 충북 진천과 충남 목천인데 그 천안 이쪽. 오리지널 서울 분이네요. 네, 근데 이분 회동. 지금 회원동. 네. 그러니까 명동성당 근처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남촌에서 태어나시네. 그러니까 이게 3사자 중에서 이제 진짜로 그 권력에 가까웠던 그래도 집안 가장 잘 나갔던.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피부도 달라요. 피부가 좀 하얗세요. 저 서울 출생인데요. 많이 타셨네요. 팅커벨님 하얗잖아요. 많이 타서 그런 감사합니다. 서울 출생들은 약간 피부가 다릅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이 도봉구에서 태어나면 여기는 원래 서울이 아니었어서. 근데 피부색 얘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 막 그럴까요? 웃으시면서 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지난 시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외국에 한번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라고 그래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라고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나이를 보더니 어디서 태어나셨죠? 그래갖고 네 도봉구 수유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거기는 안 맞으셔도 돼요. 그게 약간 A형 간염이 더러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그 현강에 가서 간염 그게 없으면 A형 간염이 걸리면 엄청 고생한대요. 너무 깨끗하게 자라신 분들이 네, 그런데 좀 더러운 데 가면 걸리는 제 나이 또래 도봉구 살았으면 거기는 A형 간염 흙파 먹고 살아서 그냥 있는 인종이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나 그래도 검사해 보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역시 A형 간염 있으시군요. 항원이 있으시고요. 항체가. 저는 반대로 헌혈을 못 해요. 왜요? 파주 살아서. 네, 파주가 임진강 북한이랑 가까워서 그쵸. 말라리아 모기 지역이에요. 그래서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파주 시민은 헌혈 안 받아주나요? 네, 그래서 이게 초코파이 먹고 싶을 때 피해 차이가 할 수가 없다니까. 피해 차별. 이게 정말 와무장상. 한학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너무 넓군요. 네, 그렇습니다. 1910년 그 전후에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좀 펼쳐집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승 소론 학인들이 만주로 갔을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회영 집안이죠. 소론 집안. 그 집안도 이제 만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인보는 이회영 집안하고 사돈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외사돈이라고 해야 되나? 외사돈. 그러니까 외삼촌의 여동생을 뭐라 부르죠? 외숙모. 네, 외숙모. 네, 외숙모가 아니죠. 외삼촌의 여동생이면 이모죠. 아니지. 외삼촌의 여동생이면 이모죠. 그렇죠. 왜 이모인가요? 그냥 이모죠. 이모인가요? 이모는 왜 없어요? 이모죠, 이모. 외삼촌의 여동생이면 이모죠. 외삼촌의 여동생이면 우리 엄마 여동생이죠. 그렇죠. 스미마셍. 잘못하면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이모죠, 엄마일 수도 있어. 외삼촌 여동생 우리 엄마일 수도 있어. 네. 이모가 이석영, 이회영의 형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이석영이 아주 가까운 굉장히 가깝네요. 네. 그 와이프예요. 그런데 그때 1911년에 그럼 이모부 아닌가요? 이석영이. 그렇게 되는 이모부가 이회영의 형인 거죠. 형인 거 이석영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될 수 있었는데 되게 어려워요. 외삼촌의 여동생의 이회영의 형과 결혼을 했다 이러니까 너무 멀어 보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외삼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촌 넘어서 삼촌일 수도 있어요. 왜 이건방 이건승도 보통 형제라고 형아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진짜 육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 훨씬 더 가게가 넓었으니까.
네, 뭐 어쨌든. 그 집안분.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해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애를 낳는. 네. 그래서 이제 해산 바라지를 하려고 어머니가 가자. 아. 네, 거기 만주에 가자라고 해서 이제 뭐 어머니 모시고 간 거죠. 아, 갔군요. 네, 어머니 모시고 거기 가는데 그때 저기 홍명희도 같이 가요. 아. 홍명희는 이제 뭐 다음에 헤이도. 하겠지만 네. 홍명희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 네, 때였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네. 충격을 받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결을 했으니까 그쵸. 이 다음 공망으로 편 죠. 예고입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잠시 이제 해산바라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상해로 뜹니다. 아, 상해로? 네, 상해로 뜹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주에서 지금 거기 이주해가지고 네. 독립군 뭐 양성하고 이런 것들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돌아왔다가 어머니 모시고 다시 돌아왔다가 정인보와 홍명희는 같이 상해로 가는 거죠. 아, 유학도 아니고. 예, 상해로 그냥 독립운동 지사로서 상해로 망명을 하는 거죠. 네. 거기서 활약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또 정인보의 교육 관계와 어떤 공부의 네. 길에 있어서 중요한 또 계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신채호, 박은식 네. 이런 것 같은 당대 지식인들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이광수를 비롯하여 저기 일제 시기에 저기 일본에서 유학했던 네. 학생들 중에 일부가 또 상해로 와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조직이 동제사입니다. 동제사.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상해는 네. 이주 한인 사회가 없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독립운동의 뜻을 갖고 지사들로 가는 거예요. 아. 만주나 저기 간도 이런 네. 지역은 연해주 지역은 거기는 수십만에 달하는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탄탄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는 그래서 생업을 꾸리는 할 분들도 수 많이 있죠. 계시고. 근데 상해는 헐헐단신 이제 뭐 독립운동의 꿈을 꿈고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았겠죠.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생활이 얼마나 네. 팍팍했을까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정인보는 아내가 네. 아프다 이런 소식 죽어간다라는 소식 듣고 이제 넘어오고 홍명희는 역시 그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해 화교들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로 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인보는 와이프 안 좋다라는 이야기 듣고 귀국을 해서 결국 이제 와이프를 보내죠. 네. 와이프가 죽습니다. 부인 성 씨가 죽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재혼을 합니다. 아. 그 다음 해 14년에 이제 재혼을 하는데 이 14년에 재혼해서 이제 낳은 자식들도 이제 뭐 나름 공부판에서 공부판에 나와서 교수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만 여튼 이제 그렇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어떤 일화는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상해 갔을 때 네. 박은식을 네. 만나요. 박은식과 정인보는 둘 다 이제 한학으로서 네. 한말 때부터 이제 워낙 유명했을 뿐만 아니고 또 네. 다른 공통점이 양명학을 어떻게 띄워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박은식도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서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배우셨을 거예요. 유교 구신론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실 네. 겁니다. 절대 날 리가 없죠. 유교를 새롭게 만들자. 그러면 그 베이스는 주자학이 아니고 양명학을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박은식이 정인보를 예뻐했나 봐요. 근데 나이가 거의 한 35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정인보가 박은식 죽고 나서 20년대에 잡지에 쓴 글을 보면 네. 형님이라 불렀답니다. 35살 차이 나는데. 35살 차이가 나는데 아버지 뻘인데? 네, 워낙 예뻐해가지고 정인보가 박은식을 형님이라 불렀고 그 궁박한 곳에서 상해에 네. 궁박한 곳에서 3, 4개월 동안 같이 밥 지어 먹고 같이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저러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겠죠. 이제 그런 이제 일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신채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높게 평가했는데 그때 이제 신채호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고대사 연구와 관련해서 또 신채호와 이어지는 면도 거기 네.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뭐 일단 공부한 것 같습니다. 계속. 예, 이 공부했던 그 힘이 3.1운동 이후에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희 전문으로 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에 참여했던 홍명희가 이제 투옥됐다 나오니까 네. 두 분 멋있어요. 예. 둘이 손잡고 남쪽으로 여행을 갑니다. 손잡고라는 표현은 좀 이제 브로맨스가 뭐 네. 브로크백 마운틴이 생긴. 그 경치 좋은데 네, 경치 좋은데 가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대둔산, 내장산 이쪽, 아, 호남 이쪽을 네네. 쭉 돌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정인보가 직접 남긴 이때를 회상하면서 남긴 글이 있는데 네. 밤마다 홍명희와 밤마다요? 홍명희와? 아니 그 조선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네네네. 됩니다. 이제 내장산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둘이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여기까지 굉장히 지금 여기서 끊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죠. 뒤에는 그냥 안 하는 걸로. 얼마나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정말 밤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홍명희는 지금 자기 아버지 순국하고 그다음에 만주 갔다가 상해 갔다가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네. 갔다가 그다음에 3.1운동 당시에 또 투옥도 되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정인보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제 쭉 걸어왔던 이런 것들 속에서 아마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면서 또 느낌 소외들을 말하면서 아마 이렇게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지난주에 그 김성수 송진우랑 네.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른가요? 네. 약간 김성수 송진우는 약간 부유하게 위스키 아, 먹으면서 그러네.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네. 여기는 약간 서로 짠한 얘기하면서 분명 텁텁한- 막 걸렸을 텁텁한, 것이다. 텁텁한 아니 근데 이야기.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그분들은 호남 출신이잖아요. 이분은 서울 출신이라서 집안이 그렇죠. 좀 더 세련됐을 수도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홍명희 노론 명문대가 출신. 정인보는 소론 명문가 출신. 네. 그 느낌이 또 그들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정인보 선생이 한학의 쭉 거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학의 적통, 그러니까 망해가는 네. 근대학문에 밀려서 망해가는 한학을 지켰지만, 그럼에도 이제 시대가 변하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든 새롭게 내가 배운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분들 딱 그 만주 간 게 1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학을 20대 초반. 네, 한학을 쭉 하다 보니까 나라는 망했고, 근데 우리 나이는 이제 성인이 됐고 어떻게 살 거냐. 만주도 가보고 상해도 가보고. 약간 개량 한복 입었을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정인보 선생은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식민지 말까지 네. 두루마기. 네. 네. 전통복 진짜로. 개량도 아니고. 네. 단만 안 썼지. 디테일하게 그런 게 남아 있나요? 어떤 반찬을 자셨고, 술 그러니까. 종류 뭐 이런 거. 좀 더 디테일을 뒤져볼 수는 있겠지만 술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김성수 송진우와 홍명희 정인보 음. 두 분이 만났을 때 어떤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대단히 궁금해요. 봐봐, 이게 우린 지금 짠하게 말하지만 네. 이 정인보 홍명희는 우리 뭔가 바람을 쐬러 내장산을 가자 해서 내장산을 간 거잖아요. 네. 근데 내장산 아래는 김병로 선생 고향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바람 쐬러 저 동네 한번 그치. 갔다 오자가 있는 거고, 근데 또 그 동네 출신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정인보는 3.1운동 이제 이후에 이게 이제 안 밝혀져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학교사에서도 어떻게 아마 이렇게 디테일한 걸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네. 어떤 인연으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희 전문의 강사, 처음에는 강사죠. 시작을 합니다. 그게 22년부터 교단에 섭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 이제 교수로 부임하면서 한문학, 조선문학 이런 거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졸업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박사가 됐건 네. 뭐. 그런데도 당시 조선에서는 가장 근대적인 가장 고등학문을 가르쳤던 네. 연희 전문의 교수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또 갖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지금으로 보면 어떤 졸업장으로 네. 볼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늘 뭐랄까요, 제자들 양성할 수 네. 있고 그렇죠. 계속 어떻게 보면 엘리트라고 할까요? 그 당시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이제 정인보가 자리 잡았다라는 것은 또 네. 다른 또 의미를 갖는 게 되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보면은 이제 뭐 대학은 근대적인 교육이고 네. 한학은 되게 그 전근대적인 네. 것 같고 그것도 맞지만 또 사실 이 시기엔 다 혼재돼 있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인보는 진짜 그 양명학과 한학에서 이미 10대 때부터 인싸예요. 아. 라이징 스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학은 전체적으로 망해가지만 그래도 거기서 원톱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거기다 상해,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고, 거기다 이제 상해까지 가가지고 또 그 여러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랑 교류도 했고, 그렇죠. 집안도 좋고, 그런 분이면은, 생각도 굉장히 당연- 똑바로. 네, 그런 분이면 이제 대학에서 모셔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미 지위에 계셨던 거고, 물론 이제 뒷시기 얘기지만 이광수가 물론 네. 우리 친일파로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유명한 문장가잖아요. 네. 근대 소설에. 네. 근데 이제 이광수 같은 경우도 1930년에서 위당 정인보 선생의 글을 명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되게 뛰어난 소설가도.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문필가로서 문장가로서 이미 엄청나게 이제 권위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재밌는 일화로는 시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시인들이 어떤 동인을 형성하는데 그쵸. 거기에 정인보가 들어가요. 오. 그러니까 한시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근대적인 근대시를 짓는 시인들하고 같이 동인 활동을 하는데 정인보가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뭐 정인보가 그런 시를 잘 지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한시나 과거의 그런 어떤 시조 창작의 것을 아마 근대적인 시인들은 배우고 싶었고 내지는 좀 느끼고 싶었을 거고. 거기서 풍기는 멋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아마 그래서 아마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인보가 남긴 이렇게 시나 이런 게 꽤 많습니다. 한시나 아, 그래요? 시조가. 예.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이 시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감을 표현하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국경일 노래 중에도 그래서 작사하신 게 네, 되게 네.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정인보 네, 선생. 네. 그 가장 유명한 게 그 광복절, 네. 광복절 노래. 3.1절 노래. 네. 광복절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더라? 아세요? 광복절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세대 차이인가요? 이게 세대 차이죠. 김인현 그건 그건 아, 3.1절 노래죠. 그건 그럼 정모 다시 선생이 친 거예요? 보자. 아닌데. 자, 노래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네. 다시 만져보자.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바닷물도 춤춘다. 와. 이거 네. 정인보가 쓴 거예요.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아 진짜로? 네,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여기 들어봤어요? 와,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광복절의 노래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닉네임은 가장 모르게 이제 다시 반동이다. 아 이게 교육의 차이죠. 그 과정의 차이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과정의 차이. 어떤 교과서를 네.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 정인보 선생이 그런 걸 지셨군요. 그러니까 당대 유명한 문필가예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방시혁급의 방시혁. 작사는 방시혁이 하지 않습니다. 아, 작사는 그 RM. 랩몬스터가 하죠. RM이 하는군요. 네, 네. RM급. 네, 랩몬스터 당근이라고 가야죠. 이렇게 만주 보내야 될 것 같네요. 그랬네요. 네, 랩몬스터급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뭐 한학에 대한 뭐 아까 실력이나 명망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연희 전문 또 교수라는 거 이런 활동들 속에서 그러니까 근대적인 문학자들 그다음에 네. 근대적인 지식인들 이 사람들과 상당히 많은 교류를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지난번 동아일보 이야기를 네. 좀 송진우와 관련해서 네, 좀 네. 했습니다만 당시 이제 다른 신문 뭐 시대일보, 조선일보 이쪽에 홍명희가 꽤 이제 영향력을 활동을 하고 끼치죠. 있었기 때문에 정인보가 그쪽에 논설을 쓰기도 하고 하는 언론 기고를 참 많이 하셨고 글쎄 언론 주필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일단 글발로 조선에서 날려도 방귀깨나 끼시고. 그러니까 나중 창동 시절 얘기 때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3, 4자분이 창동에서 다 먹고 사신 게 달라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인보 선생이 이제 비문 같은 거 써주거나 문장가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걸 하면서 또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참 도봉이는 김병로 선생님. 그렇죠. 닭 기르고 기르시고 여기서 농사 지으시고 뭔가 생계 활동을 꾸준히 하셨던. 1,500마리 정도는 키워야지. 네, 그렇죠. 그렇죠. 키워야죠. 좀 키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활동들이 시작이 되는 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는 이제 30년대입니다. 네. 30년대 크게 보면 이제 그냥 많이 들어봤을 용어로 본다면 조선학 운동, 그다음에 그 5천년간 조선의 얼 이런 것들을 아주 장문의 네. 논설을 하면서 국학, 조선학 이런 것들이 아주 전면에 나서게 되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가장 유명한 그 장기 연재 논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논설이? 양명학 연론이라는 거라고, 그다음에 5천년간 조선의 얼 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전자는 양명학에 관한 글이고 네. 후자는 고대사, 한국 고대사에 관련된 글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 고대사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들은 역사는 사람들이 많이 읽으니까. 근데 네. 양명학 연론. 연론은 그냥 연론이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풀어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풀어쓰기. 네. 양명학 연론을 썼는데 66회 정도가 아마 연재를 하거든요. 동아일보에. 근데 그게 다 동아일보 1면이에요. 오. 일면에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정말 재미없고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글이잖아요. 네. 이런 글을 신문 일면에 66회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편집장이 누군가요? 송진우인가요? 송진우가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양명학 연론 그 장기 그 재미없는 네. 그 학문적인 글을 마치면서 정인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송진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죠. 이 양명학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송진우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동아일보의 어떻게 독자층이라고 하면은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지 않나요? 그렇죠. 대중들한테 그냥 조선에서 조선어로 된 발행 부수가 제일 많은 아마 신문일 겁니다. 조선인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계층에서 읽음에도 불구하고 일면으로. 네. 네, 그 당시에 일본 경찰이나 일본 총독부에서는 이걸 터치를 안 했나 봐요? 양명학 연론은 재미가 없잖아요. 양명학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직접적인 뭐 일제에 대한 항거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신문사 사장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뭔가 뜻을 갖고 밀어주지 않는다면 네. 읽기 힘든 사태인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 앞에 송진우하고의 사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데 하나는 이건 썰이에요. 기록으로 아주 다채롭게 증명되지는 않지만 네. 정인보가 저기 송진우의 묘비명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송진우와 내가 처음에는 대면 했는데 굉장히 친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60만세 운동을 순종의 60만세 운동이 그 순종 네. 그 인산일 때 나온 거 아닙니까? 1926년에 순종이 승하하면서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제2의 3.1 운동을 해보자. 예. 제2의 3.1 운동을 해보자고 이제 나왔던 건데 그 60만세 운동을 펼치기 전에 그걸 뻥튀기,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네. 하기 위해서 순종이 죽으면서 1910년 강제 병합 조약은 당시에는 한일 합방 조약이죠. 합방 조약은 일제 강제에서 억지로 맺어진 거다. 이거를 이제 남긴 것으로. 그리고 그거를 정인보가 입수를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딱 내주면 해석을 해주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라고 작전했잖아요. 모의만,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지는 실행은 못했고, 네. 모의만 했던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만약에 둘 다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송진우가 네.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정인보가 콜. 그러면 그거는 뭔가 각오하고 그쵸. 하는 거거든요. 네. 일제 시기에 만약에 그거 들키거나 뭐 잘못되면 뭐 그냥 그렇죠. 그냥 골로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계기로 해서 송진우하고 이제 서로 뜻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거 거기에다가 이게 장사가 되는구나로 장사가? 네, 그러니까 신문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해준 게 역사가 이게 신문 장사에 도움이 되구나. 그게 바로 당시 31년에 그 터졌던 충무공 이순신, 네. 충무공 묘역이
돈이 없어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져요. 묘역. 그럼 저기 그 아산. 예. 네. 아산의 충무공 묘지가 네. 경매됐다는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어.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기분이 좋지 그쵸.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인보가 그 소식을 듣고 가장 앞장서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 계속 기고를 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가 나서 가지고 이 묘역을 네. 다시 이 경매에 떨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네. 성금 모으기 운동을 펼쳐요. 네. 그런데 모은 돈이 네. 1만 원, 1만 원에 이럽니다. 1만 오. 원. 당시에 1만 원 얼마였죠? 팅커벨. 수십억이죠. 어. 이게 몇천 원이 억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1만 원이 넘는 1만 원의 성금이 답지를 했고 네. 그래서 그걸로 이충무공 유적보존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현충사를 세웁니다. 그럼 그 돈으로. 정인보 선생님 현충사 옛날부터 했던 절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 현충사를 그 성금으로 세웠다라는 거 굉장히 상징성이 크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고 네. 사람들이 실제로 성금을 보내고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또 동아일보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언론으로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이 감을 이제 확실히 갖게 되셨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송진우하고 정인보는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는 가운데 송진우가 이 정인보에게 지면을 아주 대규모로 주는 거죠. 이 글과 지식은 대학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적극적으로 팔아야죠. 그렇죠. 이게 정말 순기능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이거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정인보 선생이 실제로 그 60만세 운동이 있었을 때 이후에 네. 그 같이 연희 전문의 교수를 했던 유학경 교수랑 같이 많이 끌려가서 조사도 받아요. 네. 배후다. 네. 60만세 운동의 배우다. 연희 전문학교에 뛰쳐나오게 만든 배후 아니냐. 이런 조사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뭐 31년에 또 동아일보에 따른 글을 게재하면서 뭐 다산 네. 정약용의 글도 소개를 했고 이때면은 나이가 30대에서 후반 93년생이니까 네. 17에 그러니까 양명학 연론을 연재하시던 33년에 41고요. 40대 초반이 되겠네요. 40대 초반. 40대 초반인데도 사실 이 정도 급이면은 좀 엘리트 지식인, 조선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원로 대접을 받는다고 봐도 되나요? 좀 뭔가 좀 원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소장학자는 넘었을 것 같고. 아유, 아니 상대적으로 근데 정인보는 좀 젊고 그러니까 어리죠. 나이가 한 세네 살 어리잖아요. 홍명희에 비하면. 그건 하나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네. 원로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국망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끊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게 이어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면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 이런 네. 사람들이 근대 문학의 원로인 거예요. 그 나이에? 그 당시에 나이가 이제 40대인 거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 그러니까 오래된 학과들이 있잖아요. 네. 역사나 국문과 이런 애는 앞에 선배도 많고 그쵸, 선생도 그쵸. 많고, 그러니까 정인보는 그런 오래된 학문에서의 젊은 원탑인 거고, 그 근대 대학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따지면 신생학과 출신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선배나 선생이 많이 없는 자기들이 또 원톱을 먹는 그런 이제 비슷한 연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가 연희전문학교에서 이제 나오시죠. 왜요? 37년인가요? 37년입니다. 네. 37 그거는 이제 네. 여기 창동으로 오기 위한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갑자기 창동이 좋아져서? 그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는 네. 방금 이제 그 충무공 네. 유적보존 이야기를 했지만 네. 어쨌든 정인보가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조선학운동이에요. 그렇죠. 예. 조선학운동은 시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30년대, 그러니까 34년, 35년에 있었던 운동이니까 당시에 조선에서
어떤 공식적인 뭐 항일 운동을 펼치거나 대중적인 운동이니까 그거는 많이 이제 잠잠해진 상황이었고 일제가 만주사변 이후에 푸시를 아주 세게 하고 있었던 네.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조선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는 네. 이제 계속 형성할 수 있는 학문적인 학술적인 네. 것으로서 조선학 운동을 제창을 합니다. 조선학 운동 말 그대로 조선학이라는 말은 처음 그 말을 처음 쓴 건 최남선이에요. 우리 조선의 역사, 조선의 학문 이런 네네. 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이제 조선학. 조선학. 그래서 조선학을 새롭게 이제 연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띄었던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맨날 배우는 조선후기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이에요. 아. 네. 실학이 이른바 근대적 시민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조선학 운동입니다. 그 가운데 정인보 선생. 정인보가 제일 앞장섰던 거고. 실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용어들. 시작하면서 조선후기에 있었던 여러 흐름 중에 그런 것들 이게 네. 실학이고 아. 이게 진짜 우리의 유학이고 새롭게 변하려고 했고라는 식의 의미 부여를 계속하기 시작하는 게 이 당시부터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에서까지 배우는 실학 이야기가 되는 거죠. 조선후기 실학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사회를 새롭게 좀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네. 지적인 운동, 사상적 네. 운동으로서의 실학. 이른바 근대적 제가 시민권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게 이제 학계의 상당한 정설로서 내지는 이제 무시하지 못할 어떤 존재로서 네. 자리를 잡게 되는 게 바로 이때 다산 죽고 나서 99주년, 100주년 네. 맞이해서 조선학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을 축으로 해서 그러한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선학 운동을 펼쳤던 거죠. 네. 그러다가 청동으로 오시게 된 계기는 우리한테 당연히 이제 중요한 건 그거니까. 이제 54분이 지났으니까요. 이제 창동 얘기가 좀 나와줘야 돼요. 네. 아직 지금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나왔는데 네. 창동으로는 다들 은거하시는 그런 느낌처럼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40년에 오셨는데 네. 저 약간 동아일보랑 관련이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 송진우 편을 네. 잘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동아일보가 40년은 폐간이 돼요. 네. 그 전부터 위기를 겪다가 근데 사실 동아일보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면을 할애했던 게 또 이 정인보 선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미 그 전에 연희전문학교에서도 이제 나오시게 됐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러다 이제 40년이 되면은 창동으로 들어오십니다. 지난 시간부터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밥줄 끊겨서 온 것처럼 느끼신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니 근데 식민지기에 그 지사적인 삶을 살다 보면 밥줄 끊길 수 있는 거죠. 꼭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설명하면 뭔가 좀 어쨌든 좀 쉬러 오셨다. 아니 위인들도 되게 리얼하게 저희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정적인 건 결국 중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일 전쟁 터지고 나서 식민지를 거의 쥐잡듯이 잡아버리거든요. 일제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다 하더라도 지하에서 비밀로 네, 네, 이렇게 네. 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떤 공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신문 잡지에 자기가 원하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쓰게 된다면 사회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뭐 정말 순수한 학문적인 얘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참새 얘기 이런 걸 쓴다든지 이제 이런 건 용인되지만 사회를 비판한다든지 지금 뭐 이거는 총독부가 엄격하게 검열을 하고 네. 철저하게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미에 맞게 쓰든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쓰든지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김병로는 좀 이른 네. 시기에 그랬던 거고 송진우나 이번에 정인보 그다음에 네. 다음 해에 있은 뭐 홍명이나 홍명이. 다 중일 전쟁 이후에 이제 꼼짝 마라. 지식인들의 그다음에 꼼짝 말 뿐만 아니고 계속 그 중일 전쟁 이후에 전시 동원을 네, 원활하기 위해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죠. 마이크가 되어라. 네, 마이크가 들어. 우리 합동 총독부의 마이크가 되어라. 스피커가 되어라. 그래서 협박 당연히 강요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돈이나 지위, 명예 이런 거 좋아하는 인간이다 보면 그걸로 막 찔러대는 거예요. 자리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온갖 이제 압박들이 들어오게
오게 되니까 네. 지식인들 입장에서 이제 뭐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아, 그래? 음. 그럼 뭐 일본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지만 그 사람이 이 창동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알았겠죠. 그것 자체를 완벽하게 아, 했던 분입니다. 협력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연을 끊기 위해서 낙향한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위인전에서 많이 보면 그러지 않았었던 분들을 주로 보니까 그렇죠. 그 선택이 어느 정도의 힘든 선택이었는지 사실 감이 잘 없어요. 그렇죠. 사실 돌아서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네. 대다수는 민족주의자들이 이 전시 체제에 협력하느냐 이 문제로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거기서 여기 창동에 오신 분들은 네. 그렇죠. 그것 자체를 과감하게 떨친 거고 좋은 결정하셨어요. 예, 창동 정말. 나머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세대학 아까 연희 전문 이야기했으니까 네. 연희 전문의 백낙준, 이화여전의 그 김한란, 네. 저기 보성 전문의 김성수 다 결국은 그렇죠. 뭐 황군이 되기 위해 학도병들 그쵸. 나가라 막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래서 대다수의 민족주의자들이 일제 말기에 참 그죠 협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창동에 오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결국 창동에 왔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말 그대로 국가 건설을 하고 독립을 이야기할 때 네. 거리낌 없이 나설 수 있죠. 네, 네. 그거에 거대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조선 시대만 해도 보통 뭘 해라라고 했을 때 거부할 때 와병을 핑계 대잖아요. 그렇죠. 칭병으로. 근데 이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프다고? 지난번에도 약탕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정인보 선생도 신장염을 아. 핑계로 창동으로 오시거든요. 아. 이미 37년부터 이제 활동을 다 중단하셨지만 서울에 계시다가 물 좋고 공기 좋은 창동으로 네. 가서 김경로 선생도 있었고. 오시기 전에는 그런 거 하세요. 저기 혼민정음을 영인하는 이런 네. 작업들. 아. 그다음에 다산 전서 네. 이런 것들 이제 간행하는 이제 그런 일들만 어떻게 보면 그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창동으로 오시는데 창동을 오는 계기에 대해서 좀 더 파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계기냐? 송진우가 계기냐? 아니면 홍명희가 계기냐? 김병로 선생 아닐까요? 그 집 얻은 자리가 김병로 선생님 길 건너예요. 오. 한 100m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김경로 선생이 집을 이렇게 탁 전세 계약을 대신해 준 게 아닌가. 전 세계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김병로 선생님이 그러니까 김병로가 털을 잡은 건 맞고 네. 그게 이제 가장 뭐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병로 때문에 송진우가 온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송진우하고 또 친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그 네트워크. 연관관계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서 김병로 선생이 집 근처에 있으면 뭐 닭고기도 자주 먹을 수 있고 계란으로 와는 끊어지지 않을 테고. 거기에 당시 초역세권. 초역세권 창동에서 걸어서 한 15분. 가까운 거죠. 아, 그렇군요. 이때 뭐 걸어서 15분에 여기 있다 역세권이죠. 아, 그 정도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면소재지 정도면 그냥 다 역세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뭐 이 동네 오셔서 좀 자리 잡고 계시다가 또 금방 나가셨어요. 한 2년, 3년 정도 사시다가. 근데 이게 뒤에 홍명희 얘기 때도 나오겠고 앞이랑도 겹쳐지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더 격화되면서 음. 한 번쯤은 다 또 창동을 떠나실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 여기도 위험하다. 네, 여기마저 여기마저 위험해지는 위험하다.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려가시죠. 그래서 네, 네. 45년에. 네. 그래서 2년은 아니고 더 오래 사셨던 것 네네, 같아요. 더 오래 5년 정도 사셨네요. 아, 그렇군요. 5년에 내려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서 저기 사돈 맺잖아요. 홍명희하고 둘이. 그렇죠. 홍명희 여기 앉으셔서. 홍명희 집안과 정인보 네. 집안이 이제 사돈이 되는데 바로 홍명희의 차남 홍기무하고 네. 정인보의 차녀 정경환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여기 방학동에 삽니다. 여기서 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방학동에 그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네. 그리고 사진도 있습니다. 네. 신혼사진.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시는 그 오성 선생님이 그 주신 자료를 제가 슬쩍 보니까, 이 두 분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따라갔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끼리 이상한 성격의, 온양온천. 네, 따라가서 사진까지 같이 찍었다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네.
왕부담. 왜 그러셨을까요? 네. 성격도 옛날부터 그 두 분은 잘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상력을 네. 발휘해 보면은 네. 또 그걸 구실로 이제 뭔가 작당모의 하러 갔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아니, 구실로 가야죠. 언제 온천해요, 이때. 아니 뭐 상황이 좋지 않을 때니까 또 이 시기가 그러니까요. 워낙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해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해방이 되셔는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 해방 후에는 뭐 민족주의자이다 보니 임정 계열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네. 임정 계열을 높이 평가하는 네. 네,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학자잖아요. 학자가 그러니까 좌우익 갈등으로 아주 격동을 겪고 있는 당시 정치에 네. 발을 디뎠다가 여러 가지로 좀 환멸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6년 하반기로 가면서 정치 활동을 접는 것 같습니다. 현실 정치 활동을 이제 접고 이른바 그 국학대학이라는 걸 설립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학면 아까 정인보가 하고 있던 조선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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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네. 아까 한국학 지금식으로 네. 이야기하면 이것을 주축으로 하는 대학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학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후로 잘 널리 펼쳐졌으면 좋았었겠지만 네. 이게 됐어야 됩니다. 일자리 아닙니까 다. 이게 근데 됐어야 돼요. 이게 한중현인가요 오늘날?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런데 이게 한국전쟁 이후로 결국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억하지 않는데 네. 해방 직후에 여러 대학들이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뭐 기존에 이제 연희 전문, 뭐 보성 전문 이렇게 대학으로 되기도 하고 합니다만 네. 대표적인 게 저기 신익희 임정에서 네. 내무장관했던 신익희가 돌아와서 국민대학. 그 다음에 인하대. 인하대도 있고 인하대는 이제 이승만이라서 조금 그렇고 아, 이런 이승만인가요? 그래서 그 인천 하와이. 인천 하와이. 인하대가 그렇게. 인하가 하와이입니다. 근데 또 조금 그렇다라는 표현은 지금 또 뭐 이렇게 세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그때는 인하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 해방 직후에 그런 다양한 움직임 중에서 이제 보이는 게 신흥대학, 신흥대 여기 신흥무관학교, 지금 경희대. 경희대. 그러니까 거기도 신흥무관학교를 이어보겠다고 이제 한 건데 네. 결국은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자금난에 빠지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인수를 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건국대학 정치대학이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처음에 이제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이제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었던 거고. 만주건국대랑 다른 거죠. 그렇죠. 흔히들 착각합니다. 네, 정치대입니다. 네네. 정치대학에서 시작했던 게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들 새로운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제 국학대학이 네. 있었던 거고 50년대까지는 꽤 보여요. 그 신문기사 네. 내용도 보면. 그런데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서 결국은 크게 이제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우석대학. 우석대. 예, 우석대에 그냥 흡수되는 형식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됐. 남한의 정부 수립이 되었을 때 아까 저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라고 했던 수많은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광복절, 네. 광복절 노래도 있고 3.1절 노래, 뭐 재헌절가, 개천절가 진짜요? 다 이 정인보가 작사한 저작권료가 상당하시겠는데? 라임이 살아있죠. 네. 저는 김인현 그거는 유관순 누나가 지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좋아해서 이런 개그를 좋아해서 한 거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한 거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와 같이 단선에 반대하면서 네. 어쨌든 이 분단은 막아야 된다. 이것보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남한 정부 수립 자체를 지지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본다면 임시정부 내에서도 네. 김구 계열이 있는 반면 이시영 계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정 내에서도 이시영 계열은 남한 네. 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네, 네, 네. 길을 걸었고 그래서 부통령도 했고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정인보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시영 계열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과 일치하는 길을 걸었던 네.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영향력이 크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50대 중반인데
어쨌든 이승만이 직접 부탁을 해서 이제 정부 감찰위원장도 아. 잠깐이지만 역임을 네. 하셨고 지금 감사원장 정도. 예, 예. 잠깐이지만 하셨고 네. 그리고 그 47년에 서울로 다시 이사를 오시는데 네. 그때 내수동 집 관련된 얘기를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식객들이 있었다 그래요 집에. 밥 먹으러. 근데 그게 그냥 밥만 먹으러 온 게 진짜 사는 사람들. 아, 집 안에. 사랑채에서 어. 그러니까 나중에 교수 되고 총장급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아. 그 정인보 선생 서울 집에 살았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고. 근데 이걸 뒤집어서 말해보면은 부인분이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저는 그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부인이 이게 근데 부인만이 아니고 그렇죠. 거기는 거대한 기업적인 노동력이 받침이 돼야 되는 네, 거죠. 그 며느리도 정도 있었을 되려면. 테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식객들이 많다는 게 이제 뭐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날 보면 이러지만 또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이 저는 고생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던 분이었던 거죠.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기 아까 감찰위원장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네. 그 때려치고 나오게 되는 네. 때려치고 나오거든요. 이승만이 초대 감찰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때려치는 이유가 리승만 박사의 가장 이 사랑을 받던 상공부 장관 이명신이 뭔가 좀 뭐 해먹었구나. 뭘 좀 해먹었구나 이걸 봤죠.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네. 이승만한테. 근데 이승만이 묻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사표 내고 나옵니다. 야, 역시 강단이 있으신 분들이 네. 창동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승만은 안타깝네요. 김병로 선생 때도 그렇고 아니 뭐 좀 자기가 이렇게 일을 맡겼으면 내버려 두든가. 여기서 이승만에 대한 불만. 아니 일을 맡겼다가 자기 가까운 사람을 치면은 네네.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안타깝게도 이분 계시다가 이제 한국 전쟁 나셔서는 네. 납북되셨다고. 네. 네. 북한도 뭐 이분을 이제 알아보고 납북을 했겠죠. 북한 인민군 이제 내려왔을 때 보면 네. 웬만한 명망에 있는 지식인들 이 사람들은 다 채갑니다. 골라서 딱. 네. 네. 다 채갑니다. 아예 타겟을 해고 내려왔군요. 뭐 그런 연이 정도는 있으신 아니더라도 분도 있으니까요. 보고가 들어가 있죠. 누구 있다. 그러면 모셔와라. 지들은 모셔오라지만 그쵸. 영어로 납북인 거죠. 네. 근데 일찍 돌아가셨네요, 보니까. 그렇네요. 저기 50년 11월에 돌아가셨으니까 57세? 58세? 그럼 지금은 뭐 묘소가 어디 있나요? 유선은 지금 평양에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도 그 레베루가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에 우리도 국립묘지에 레벨이 네.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현충원 하나인데 그래도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혁명 열사릉이 제일 급이 높고요. 혁명 열사. 네, 혁명열사릉은 백두열통. 아, 그러니까 김일성 뭐 이쪽 라인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건국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북한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애국열사릉이 이제 레벨 2. 이제 거기에는 이제 사회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넓게 있고 네. 그다음에 제북 인사묘 제북 인사며. 그게 이제 밑에 아예 그냥 거기는 묘죠. 예, 따로 릉이 제북 아니잖아요. 인사라고 따로. 네, 릉이 아니잖아요. 묘잖아요. 묘. 그러니까 제북 인사묘는 저는 말 그대로 뭐 해방 전후에 좀 급 있던 분들 네. 급 있던 분들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제북 북한에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인 거죠. 북한의 정부 수립에 크게 이바지하진 않으셨지만 명망 있는 사람들. 그 정도가 이제 제북 인사묘. 그래서 같이 묻혀 있는 분들이 뭐 안재홍 그다음에 그 고대 그 초대 총장이었던 현상현, 그다음 재헌의회 의원이었던 김약수 등이 이제 같이 묻혀 있죠. 그 이분으로서 이제 창동 3사자가 다 정리가 되어지는데, 네. 삼사자. 창동 3사자 그 저희 그 동상을 만들 때도 이 유가족들이 많이 오셨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김병로 선생, 그러니까 김종인 전 의원을 포함해서 송진우 선생의 손자이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님 또 오셨고. 한번 잘 나가면 역시 네. 계속 잘 나가네요 집안이.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님 아들이셨던 백범 김구기념관의 정영모 관장님 이런 분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인보 선생님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직까지 아들 따님이 살아 계시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저기
그 문집들 있잖아요. 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문집들 번역하시고 이 정인보, 정인보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셔요.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뭐 정인보 선생님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계속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창동 3사자, 네, 창동에 우리 도봉구에서 가장 유명하셨던 세 분에 대해서 안창호가 참. 네, 메시 안창호를 우리가 모시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네. 여러분들 들으셨기에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창동이 저희들한테는 그냥 동네지만, 예전에 우리 한참 항일운동 하셨던 분들한테는 휴양의 개념 또는 힐링의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쉬셨고 다시 에너지 충전하셔서 피난처. 네. 피난처 정도. 네, 다시 열심히 항일운동이나 아니면 애국운동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듣지만 하지 마시고 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아요나 또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적 인물 위당 정인보 선생에서 들어봤고요. 다음 주는 벽초 홍명회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 이은 역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역사잡담 도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다반, 팅커벨, 금강경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연출 락PD, 진행 락PD, 연출 출동PD, 기획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인문도시 도봉,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제작의 은행나라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